총재스토리 채널의 첫 방송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정의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가장 평범한 외모 뒤에 숨겨진 천재적인 인물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극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모든 이야기는 명예와 배신, 그리고 마지막 한 수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를 다루는 한 편의 서사시이며, 거대한 악이 무릎 꿇는 순간 시청자 여러분께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입니다. 총재 스토리의 화려한 시작을 위해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숨죽이게 할 특별한 장편 소설을 소개합니다. 작품의 제목은 바로 전남친 결혼식에서 굴욕당한 배달원 3명의 VIP가 나타나 통쾌한 복수를 하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배신의 상처를 안고 배달원으로 조용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젊은 여성 강서연의 여정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의 호화로운 결혼식장에서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기 위해 계획된 공개적인 굴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길가의 들꽃을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잠자는 호랑이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 소박한 유니폼 뒤에는 비범한 전략가의 두뇌, 강철 같은 심장,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인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굴욕을 견디며 고개 숙인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복수 계획의 시작이었고 거대한 재벌 제국을 삼켜버릴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그 3명의 미스터리한 VIP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배달원 한 명이 세상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강서연의 세계로 들어가 가장 통쾌한 복수극을 목격해 보시죠. 이제 이야기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화려함의 정점이라 불리는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의 컨벤션 홀은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천장을 수놓았고 순백의 백합과 장미로 장식된 버진 로드는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길처럼 보였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거물들과 유명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나누는 웃음소리는 배경에 흐르는 현악 사중주의 선율과 어우러져 현실감 없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곳은 바로 태상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 한유라와 미래의 태상그룹을 이끌어갈 최민준의 세기의 결혼식이 열리는 현장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이 완벽한 그림 속으로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 하나가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퀵서비스 유니폼을 입은 강서연이었다. 헬멧을 벗자 땀에 살짝 젖은 머리카락이 드러났고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싼 와인 상자가 들려 있었다. 홀 입구를 지키던 경호원들은 그녀의 행색을 보고 잠시 길을 막아섰지만 수취인의 이름이 최민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마지못해 길을 터주었다.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곳.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2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최민주는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도 그 자체로 빛나는 듯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턱시도는 그의 넓은 어깨와 훤칠한 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그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의 곁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티아라를 쓴 한유라가 백조처럼 우아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존재를 발견하자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팔짱을 더 꽉 끼웠다. 서연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과거의 상처 위를 맨발로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조혜민준 씨, 한유라 씨,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와인 상자를 내밀었다.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블루오션 캐피탈의 대표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직접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그 안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최민주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받아들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과장되게 행동했다. 아, 서연아, 와줬구나. 이런 중요한 날에 잊지 않고 찾아주다니 정말 고맙다. 그렇지. 여보, 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어머, 이분이 당신이 말했던 그 강서연 씨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이런 날까지 직접 배달을 하시고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고 주변의 하객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굴욕감과 모멸감이 파도처럼 서연의 가슴을 덮쳤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고 싶을 뿐이었다. 임무를 완수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연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민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은 보기보다 강했다. 에이, 서연아, 그냥 가면 어떡해. 오랜만에 만났는데 샴페인 한잔하고 가야지. 내 하객인데. 그는 내 하객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는 서연을 이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 세워 철저히 망가뜨리고 싶어 했다. 한유라는 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웨이터에게 손짓했다. 잠시 후 샴페인이 담긴 잔이 서연의 손에 쥐어졌다. 주변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서연의 낡은 유니폼과 고급스러운 샴페인 잔의 부조화를 흥미롭게 관찰했다. 마치 서커스단의 원숭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민주는 주변의 재벌 2세 친구들에게 서연을 소개했다. 다들 이쪽은 강서연이야. 예전에 나랑 같이 큰 꿈을 꾸던 친구지. 지금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고. 그의 말에는 교묘한 조롱이 담겨 있었고 친구들은 참지 못하고 킥킥거렸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샴페인 잔을 내려다보았다. 황금빛 액체 위로. 그녀의 차갑고 공허한 눈동자가 비쳤다. 한유라는 이 쇼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우아한 몸짓으로 서연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서연 씨, 혼자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아서요. 긴장 풀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서연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우연히 기울어지며 차가운 액체가 서연의 유니폼 위로 쏟아졌다. 어머, 미안해요. 제가 너무 부주의했네요. 한유라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과장되게 소리쳤다. 유니폼은 순식간에 젖어들었고 끈적한 샴페인이 불쾌하게 살갗에 달라붙었다.
모든 것이 순간 정지된 것 같았다. 홀 안에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연에게 쏠린 시선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분노의 찻소리를 지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젖은 옷을 한번 내려다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들어 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깊어서 오히려 한유라가 순간적으로 당황할 정도였다. 서연은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근처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두 분의 결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내주신 환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홀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몸을 돌려 홀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왕족보다도 위험 있어 보였다. 사람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그녀를 위해 길을 터주었다. 민준과 유라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분노나 눈물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차가움과 위험에 오히려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서연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당황스러운 침묵과 몇몇 하객들의 수군거림 뿐이었다. 완벽했던 결혼식의 분위기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호텔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와 자신의 낡은 스쿠터에 올라탔다. 화려한 호텔의 불빛이 그녀의 등 뒤로 멀어졌다.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옷 위로 스며들어 몸을 떨게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헬멧을 쓰자 그녀의 얼굴 위로 짙은 그늘이 졌다. 스쿠터의 시동을 걸자 작은 엔진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갈랐다. 서연은 사이드 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보다 더 무서운 분노와 결심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이 서연에게 준 것은 모욕이었지만 서연이 그들에게 돌려줄 것은 파멸이었다.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다. 차우반, 토이전 히어 예우 차우 추아반, 베비에츠라 수아트, 와친 수아 라이투안, 보차우 추엔 제잠바오 판 노이둥, 투렌치 수둥 티엥 한, 싸오, 기키엠 드랄라이, 도인한 테이카스 디오제 주엉위, 누 주엉케일, 주엉모자오, 장주오치 viet bang tieng viet. Tôi sẽ xua lại cas pan nai sang tieng, han je tuan bomak truen juoch nat quan. Tuy nhiên, theo ye có ban jao, rat chi tiết qua ban. Pan kết thúc qua môi chuông vidu, so tu anjerio kasha. Giang cho, và pan kết thúc tuan bo cao chuyện. Het truen cung tiêu, je mota song, ngu juok chi jin viet bang tieng. Việt Nam Jeju Kiên Luông Truyện và cung cấp thông tin tông kết. Dojo. Tôi sẽ gyung Nguyen Kats Phan, Jiu Kiên Vassier. Dulio Nai Bang Tieng Viet Theo, Jung Tiet Ke Ban Jao. Duoi Jaila Tuan Bo Khao Truyện, Jan Juok Chin Sua, Lai Theo Yo Khao Kua Ban. 프롤로그 총재 스토리.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 총재 스토리 채널의 첫 방송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정의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가장 평범한 외모 뒤에 숨겨진 천재적인 인물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극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모든 이야기는 명예와 배신, 그리고 마지막 한 수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를 다루는 한 편의 서사시이며 거대한 악이 무릎 꿇는 순간 시청자 여러분께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입니다. 총재 스토리의 화려한 시작을 위해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숨죽이게 할 특별한 장편 소설을 소개합니다. 작품의 제목은 바로 전남친 결혼식에서 굴욕당한 배달원 3명의 VIP가 나타나 통쾌한 복수를 하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배신의 상처를 안고 배달원으로 조용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젊은 여성 강서연의 여정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의 호화로운 결혼식장에서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기 위해 계획된 공개적인 굴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길가의 들꽃을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잠자는 호랑이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 소박한 유니폼 뒤에는 비범한 전략가의 두뇌, 강철 같은 심장,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인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굴욕을 견디며 고개 숙인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복수 계획의 시작이었고 거대한 재벌 제국을 삼켜버릴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그 3명의 미스터리한 VIP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배달원 1명이 세상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강서연의 세계로 들어가 가장 통쾌한 복수극을 목격해 보시죠. 이제 이야기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제1장 서울의 심장부. 화려함의 정점이라 불리는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의 컨벤션 홀은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천장을 수놓았고 순백의 백합과 장미로 장식된 버진 로드는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길처럼 보였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 잡는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나누는 웃음소리는 배경에 흐르는 현악 사중주의 선율과 어우러져 현실감 없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곳은 바로 태상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 한유라와 미래의 태상그룹을 이끌어갈 최민준의 세기의 결혼식이 열리는 현장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이 완벽한 그림 속으로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 하나가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퀵서비스 유니폼을 입은 강서연이었다. 헬멧을 벗자 땀에 살짝 젖은 머리카락이 드러났고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싼 와인 상자가 들려 있었다. 홀 입구를 지키던 경호원들은 그녀의 행색을 보고 잠시 길을 막아섰지만 수취인의 이름이 최민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마지못해 길을 터주었다.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곳.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2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최민주는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도 그 자체로 빛나는 듯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턱시도는 그의 넓은 어깨와 훤칠한 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그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의 곁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티아라를 쓴 한유라가 백조처럼 우아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존재를 발견하자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팔짱을 더 꽉 끼었다. 서연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과거의 상처 위를 맨발로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최민준 씨, 한유라 씨,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와인 상자를 내밀었다.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블루오션 캐피탈의 대표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직접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그 안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최민주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받아들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과장되게 행동했다. 아, 서연아, 와줬구나. 이런 중요한 날에 잊지 않고 찾아주다니 정말 고맙다. 그렇지. 여보, 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어머, 이분이 당신이 말했던 그 강서연 씨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이런 날까지 직접 배달을 하시고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고 주변의 하객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굴욕감과 모멸감이 파도처럼 서연의 가슴을 덮쳤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고 싶을 뿐이었다. 임무를 완수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연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민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은 보기보다 강했다. 에이, 서연아. 그냥 가면 어떡해. 오랜만에 만났는데 샴페인 한잔하고 가야지. 내 하객인데. 그는 내 하객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는 서연을 이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 세워 철저히 망가뜨리고 싶어 했다. 한유라는 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웨이터에게 손짓했다. 잠시 후 샴페인이 담긴 잔이 서연의 손에 쥐어졌다. 주변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서연의 낡은 유니폼과 고급스러운 샴페인 잔의 부조화를 흥미롭게 관찰했다. 마치 서커스단의 원숭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민주는 주변의 재벌 2세 친구들에게 서연을 소개했다. 다들 이쪽은 강서연이야. 예전에 나랑 같이 큰 꿈을 꾸던 친구지. 지금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고. 그의 말에는 교묘한 조롱이 담겨 있었고 친구들은 참지 못하고 킥킥거렸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샴페인 잔을 내려다보았다. 황금빛 액체 위로 그녀의 차갑고 공허한 눈동자가 비쳤다. 한유라는 이 쇼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우아한 몸짓으로 서연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서연 씨, 혼자 너무 굳어있는 것 같아서요. 긴장 풀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서연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우연히 기울어지며 차가운 액체가 서연의 유니폼 위로 쏟아졌다. 어머, 미안해요. 제가 너무 부주의했네요. 한유라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과장되게 소리쳤다. 유니폼은 순식간에 젖어들었고 끈적한 샴페인이 불쾌하게 살갗에 달라붙었다. 모든 것이 순간 정지된 것 같았다. 홀 안에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연에게 쏠린 시선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분노의 차소리를 지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젖은 옷을 한번 내려다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들어 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깊어서 오히려 한유라가 순간적으로 당황할 정도였다. 서연은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근처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두 분의 결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내주신 환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홀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몸을 돌려 홀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왕족보다도 위험 있어 보였다. 사람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그녀를 위해 길을 터주었다. 민중과 유라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분노나 눈물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차가움과 위험에 오히려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서연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당황스러운 침묵과 몇몇 하객들의 수군거림뿐이었다. 완벽했던 결혼식의 분위기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호텔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와 자신의 낡은 스쿠터에 올라탔다. 화려한 호텔의 불빛이 그녀의 등 뒤로 멀어졌다.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옷 위로 스며들어 몸을 떨게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헬멧을 쓰자 그녀의 얼굴 위로 짙은 그늘이 졌다. 스쿠터에 시동을 걸자 작은 엔진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갈랐다. 서연은 사이드 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보다 더 무서운 분노와 결심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이 서연에게 준 것은 모욕이었지만 서연이 그들에게 돌려줄 것은 파멸이었다.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다. 소투 2026 장초 타에피 티유치 추옹 제2장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스쿠터의 진동이 서연의 온몸으로 전해졌다. 화려했던 호텔의 불빛은 까마득한 점이 되어 시야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정처 없이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헬멧 바이저 위로 어지럽게 번졌다. 귓가를 때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과거의 비명처럼 들렸다. 오늘 밤 겪었던 굴욕은 단순한 창피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예리한 칼날이었고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분노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열쇠였다. 그녀의 눈앞에 3년 전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때 강서연은 퀵서비스 유니폼 대신 촉망받는 IT 개발자의 깔끔한 셈이 정장을 입고 있었다. 비록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매달렸다. 프로메테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보안 솔루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천재 개발자였지만 불운했던 아버지는 기술의 완성 직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서연은 아버지의 꿈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겠다고 다짐하며 유일하게 남겨진 연구 노트를 붙들고 씨름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최민준이 있었다.
같은 대학 선배였던 그는 훤칠한 외모와 다정한 성격, 그리고 비전을 알아보는 날카로운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서연의 기술력을 한눈에 알아봤고 그녀의 꿈을 함께 이뤄주겠다며 헌신적으로 그녀를 도왔다. 서연에게 민주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였으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동반자였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뢰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알고리즘이 완성되던 날, 두 사람은 작은 사무실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세상을 놀라게 할 일만 남아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직접 투자자를 찾아보겠다며 자신만만하게 나섰다. 그는 태상그룹의 투자 설명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다며 서연에게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와 설계도를 요구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USB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그 USB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며칠 후 민주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불안한 마음에 수소문하던 서연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태상그룹이 차세대 AI 보안 솔루션 개발에 성공했다는 대대적인 언론 발표가 있었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소개된 사람이 바로 최민준이었다. 그는 서연의 프로메테우스를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하여 태상그룹에 넘겼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 회장의 눈에 들어 예비 사위 자리까지 꿰찬 것이었다. 서연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그의 성공 신화를 위한 재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서연은 배신감에 몸부림쳤다. 그녀는 민준을 찾아가 따졌지만 그는 뻔뻔하게도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서연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치려 했다고 몰아세웠다. 거대한 태상그룹을 등에 업은 그의 말은 힘이 있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서연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태상그룹의 법무팀은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서연의 입을 막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자신의 꿈과 기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까지 모두 잃은 채 거리로 내몰렸다.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절망의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부터 서연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IT 업계를 떠나 세상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었다. 퀵서비스 배달원이 된 것은 생계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복수를 위한 위장이기도 했다. 그녀는 헬멧과 유니폼 뒤에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서울의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도시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정보를 모으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때를 기다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열정 넘치던 과거의 강서연이 아니었다. 절망의 불길 속에서 그녀는 더욱 단단하고 차갑게 벼려진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강변의 찬 바람이 서연의 헬멧 안으로 스며들어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녀는 스쿠터를 갓길에 세우고 한강의 검은 물결을 내려다 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저 화려한 불빛 중 하나가 오늘 밤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준 그곳일 터였다. 최민준과 한유라는 지금쯤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지. 그들은 아마 서연을 그저 운 나쁜 과거의 일부, 자신들의 화려한 인생에 잠시 끼어들었던 성가신 존재 정도로 치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서연은 과거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발목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갈 현재이자 미래였다. 그녀는 3년 동안 오직 이 날만을 위해 살아왔다. 최민준이 훔쳐간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천재 과학자의 마지막 유산이자 한 사람의 인생 전부였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것은 모든 준비를 마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서연은 품 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최신 기종이 즐비한 세상에서 보기 드문 구형 모델이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은 세상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열었다. 수신인은 단 한 명, 미스터 J라고 저장된 사람이었다. 미스터 J 장태화 회장. 그는 한때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후원자였지만 아버지의 사후 모든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다. 서연은 3년의 노력 끝에 그와 다시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프로메테스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의 올림포스에 첫 번째 균열을 낼 시간입니다. M&A 건. 동부자산운용의 내부 자료가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차에 1분도 되지 않아 짧은 답장이 돌아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 아침 네가 아는 그곳에. 서연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삭제했다. 이제 첫 번째 말이 움직였다. 거대한 체스판 위. 보잘것없는 폰처럼 보였던 그녀가 사실은 게임 전체를 지배하는 퀸이었음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다. 더 이상 정처 없는 질주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분명했다. 복수라는 이름의 종착역을 향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강서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강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도시를 가로지른 그녀의 낡은 스쿠터가 멈춘 곳은 화려한 강남이 아닌 낡은 공장들과 오래된 상가들이 뒤섞인 구로의 한적한 골목이었다. 24시간 불이 켜진 허름한 카페 간판 아래 스쿠터를 세운 그녀는 헬멧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희미한 커피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밤을 새우는 몇몇 손님들이 노트북 화면에 코를 박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지난 3년간 아지트로 사용해온 세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가장 구석진 자리로 가방을 내려놓았다. 화장실에서 샴페인으로 축축하게 젖은 유니폼을 벗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평범한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모욕당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저 서울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숨긴 이름 없는 사냥꾼의 모습이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자 비로소 뜨거웠던 머리가 식는 기분이었다. 자리에 돌아온 그녀는 가방에서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내부가 완전히 개조된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전원을 켜자 윈도우나 맥 OS가 아닌 그녀가 직접 코딩한 보안 운영체제가 부칭되기 시작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 라인이 떠오르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이곳은 그녀의 진짜 전쟁터였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배달 일을 하며 서울의 구석구석을 누볐다. 하지만 그녀가 배달한 것은 음식이나 서류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산그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임원들의 사소한 습관부터 자금의 흐름,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과 비리까지. 그녀의 노트북 안에는 태산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첫 번째 폭탄의 신관에 불을 붙일 생각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태산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대한건설 인수합병 건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거래 뒤에는 대한건설의 부실한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이라는 추악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서연은 몇 달에 걸친 추적 끝에 그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접속해 전날 밤 장태화 회장에게 보냈던 메시지의 후속 조치를 시작했다. 그녀가 보낸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제 장태화 회장이 움직일 차례였다. 같은 시각 여의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IFC 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희미한 빛 속에서 대한민국 금융계의 살아있는 전설. 장태화 회장이 먹을 갈고 있었다. 그는 여의도의 사냥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눈앞의 화선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와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던 그는 친구의 억울한 죽음과 그의 딸이 겪은 고통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3년 동안 서연이 준비될 때까지 조용히 칼을 갈며 기다려왔다. 새벽녘 그의 개인 단말기에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암호 메시지였다. 동부자산운용 내부 자료 확보 완료. 사냥을 시작합니다. 장태환은 붓을 내려놓았다. 그의 차분했던 눈빛이 순간 맹수처럼 번뜩였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그는 지체 없이 몇 군데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지시는 짧고 간결했다. 스위스 계좌에 있는 자금, 전액 이동시켜. 타겟은 대한건설. 공매도 포지션 구축 시작해. 싱가포르 팀에게 전해. 오늘 오전 9시부로 태상그룹 자회사 관련 채권 전량 매도하라고. 언론팀, 금융감독원에서 태산 M&A 건에 대해 비공개 조사에 착수했다는 루머를 퍼뜨릴 준비해. 소스는 비워도 오전 9시 대한민국 증권거래소에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언제나처럼 활기찬 거래가 시작되고 모든 분석가들은 태상그룹의 인수합병 발표로 인해 대한건설의 주가가 상한가를 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장은 그들의 예상을 비웃듯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개장과 동시에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막대한 양의 대한건설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대한건설의 주가는 가파른 속도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당황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여의도 증권가의 심장부. 한 대형 증권사의 트레이딩 룸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대체 매도 주체가 누구야? 알 수 없습니다. 스위스 UBS를 경유한 해외 자금으로 추정됩니다. 태산 쪽에서 방어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아무 움직임 없습니다. 오히려 태산 자회사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과 펀드 매니저들의 다급한 고함이 오갔다. 그들은 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보를 찾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메신저와 뉴스피드에 충격적인 소식이 뜨기 시작했다. 속보, 태상그룹 대한건설, M&A. 금융감독원 비공개 조사 착수로 잠정 중단. 이 한 줄의 뉴스는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지만 조사라는 단어가 주는 파급력은 엄청났다. 인수합병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신호였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대한건설의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했고 태상그룹의 주가 역시 동반 하락하며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증발해버렸다. 완벽해 보였던 세기의 거래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아무도 이것이 단 한 명의 소녀와 그녀를 돕는 늙은 사냥꾼이 쏘아 올린 작은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구로의 작은 카페.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뜬 뉴스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파랗게 변해버린 주가 그래프와 아비규환이 된 시장 상황을 다루는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3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들에게서 아주 작은 일부를 되찾아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텅 빈 커피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닫았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길고 긴 사냥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태상그룹의 심장부 50층에 위치한 회장 비서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한진태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에는 감탄이 아닌 살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룹의 시가총액 수천억 원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전대미문의 사태에 그룹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긴급 소집된 임원회의에서 오간 것은 대책이 아닌 고성과 책임 전가뿐이었다. 아무도 이 갑작스러운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실 중앙. 최민주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한 그는 장인의 싸늘한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상황을 분석하려 애썼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성 루머를 이용한 고도의 시장 교란 작전으로 보입니다.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지만 한 회장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육중한 몸을 돌려 임원들을 쏘아보며 으르렁거렸다. 루머 고작 루머 따위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시위인 태산이 이렇게 흔들린단 말인가. 배후를 찾아내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놈들이 누구인지 당장 알아내란 말이다. 그들의 용의선상에는 경쟁사인 SJ그룹 혹은 월가의 악명 높은 벌처펀드 같은 거물들만 올라와 있었다. 그 누구도 이 모든 혼란의 진원지가 낡은 스쿠터를 타는 한 배달원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의 시야를 가렸고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가장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최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회장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자네가 추진한 M&A야. 책임지고 해결해. 자네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로 알겠네. 라는 얼음 같은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날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신혼집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바깥의 야경만큼 아름답지 못했다. 한유라는 값비싼 와인잔을 신경질적으로 돌리며 민준에게 쏘아붙였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만 믿고 있었는데. 결혼 첫날부터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함께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방어적으로 대꾸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은 비즈니스에서 흔해. 곧 해결될 문제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공격 아니면 당신의 지저분한 과거가 부른 불은 아닐까. 유라가 비꼬듯 말했다. 하필이면 결혼식 날 그 배달부 여자가 나타난 것부터가 재수 없었어. 그 여자, 아직도 당신한테 미련 있는 거 아냐. 그런 하찮은 존재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든 거냐고. 그녀의 히스테릭한 비난에 민준의 자존심이 날카롭게 상처를 입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아내 앞에서 권위를 되찾기 위해 손쉬운 희생양을 물색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강서연의 그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모든 분풀이를 그 여자에게 하면 될 터였다. 민주는 서재로 들어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태상그룹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보안팀 직원이었다. 나 최민준 상무인데 강서연이라는 여자 기억나나? 어제 결혼식장에 와인 배달했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는지 알아봐.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찰리게 만들어 고객 불만을 조작하든 배송 사고를 만들든 알아서 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서울 바닥에서 발 못 붙이게 만들라고. 시끄러운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해.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뒤틀렸던 속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을 향해 조약돌을 던진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했다. 다음 날 오후, 강서연은 배송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했다. 지점장이 굳은 얼굴로 그녀를 불렀다. 강서연 씨, 잠깐 할 얘기가 있어요. 그의 책상 위 컴퓨터 화면에는 고객 불만 게시판이 열려 있었고 유독 서연의 사원 번호를 겨냥한 불만 글들이 하룻밤 사이에 수십 개나 올라와 있었다. 배송 지연, 불친절한 태도, 상품 파손 등 모두 그녀가 저지르지 않은 거짓된 내용들이었다. 지점장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본사에서 압박이 들어와서 나도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부로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민준이라는 남자는 위기에 몰리면 항상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짓밟는 방식으로 존재를 증명하려 드는 비겁한 인간이었다. 이 유치한 공격은 그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지점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군말 없이 자신의 사물함에서 짐을 챙기고 사원증과 유니폼을 반납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해고를 통보한 지점장이 더 당황할 정도였다. 물류회사를 걸어 나온 서연은 눈부신 오후의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렸다. 그녀는 이제 직업을 잃은 실업자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볍고 평온했다. 적이 자신의 예측대로 움직여 주었을 때 느끼는 희열감마저 들었다. 그녀는 품에서 다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번의 수신인은 다른 사람이었다. 미스터 K라고 저장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다. 걔가 그림자를 보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 장 문을 열고 새를 날려 보낼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최민준의 하찮은 복수는 그녀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다음 계획을 실행할 완벽한 명분이 되어 주었다. 두 번째 파도가 이제 막 해안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태상그룹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줄까 방어에 성공했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 인수합병 관련 조사는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발표를 받아냈다. 시장은 일단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균열은 그룹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신뢰돼 입은 타격은 돈으로 메울 수 없었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농락당했다는 사실은 한진태 회장과 최민준에게 지울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여전히 적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날아올 다음 공격을 기다리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의 권지훈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상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은 산더미 같은 서류와 보고서로 뒤덮여 있었고, 벽에는 태상그룹 관련 인물들의 사진과 관계도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그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대기업 비리 수사에 있어서는 집요하고 냉혹하기로 유명했다. 몇 년째 태상그룹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해왔지만 태산의 법무팀은 마치 철옹성처럼 그의 수사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번번이 그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결정적인 한방. 내부자의 증언이나 은밀한 회계장부 같은 스모킹 건이 절실했다. 그날 저녁 퇴근을 준비하던 권 검사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부하 직원이 전달한 것도 공식적으로 접수된 우편물도 아니었다. 누가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 알 수 없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평범한 흰 봉투였다. 의아함에 봉투를 열자 안에는 낡은 공중전화 카드 한 장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오늘 밤 11시 남산도서관 3층 인문학 자료실. 태산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싶다면 약속 장소는 CCTV 사각지대이자 늦은 시간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명백한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권 검사의 직감은 이것이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밤 11시 고요한 정적만이 감도는 남산도서관. 권지훈 검사는 약속 장소인 인문학 자료실 가장 안쪽 서가 앞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조용히 나타났다. 검은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강서연이었다. 권 검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물었다. 누구지? 서연은 후드를 벗지 않은 채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다. 검사님께서 몇 년째 찾고 계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태산건설이 베트남 빈증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조성한 비자금. 그 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아직도 모르시죠? 권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빈증 신도시 비자금건은 그가 극비리에 수사하던 것으로, 언론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내용이었다. 눈앞의 정체불명의 인물은 그의 수사 내용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권 검사는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뭘 원하나? 서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평범한 열쇠고리처럼 생긴 아주 작은 저장 장치였다. 원하는 건 돈이나 신변보호가 아닙니다. 오직 법에 따른 정의 구현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권 검사가 USB를 받아들며 물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태상그룹의 진짜 장부입니다. 대한건설 인수합병을 위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내역, 정관계 로비 리스트, 그리고 최민준 상무가 3년 전 가로챈 한 기술의 원본 설계도와 그 기술을 이용해 태산의 주가를 부양한 증거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권지훈은 숨을 삼켰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게이트가 될 터였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지? 서연은 마침내 깊게 눌렀었던 후드를 천천히 벗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드러난 것은 앳된, 그러나 깊은 슬픔과 강한 결의가 뒤섞인 한 젊은 여성의 얼굴이었다. 저는 그 기술의 진짜 주인이자 최민준과 태상그룹의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권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건처절한 복수극의 시작이자 정의를 향한 마지막 절규였다. 권지훈은 USB를 굳게 쥐었다. 좋다. 당신이 준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식 수사에 착수하겠다. 만약 사실이라면 약속하지. 내 검사직을 걸고 태상그룹의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고.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이제 법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예리한 칼을 대한민국 최고의 검객 손에 쥐어주었다. 재력으로 무장한 장태화 회장의 금융 공격과 국가 권력이라는 칼을 쥔 권지훈 검사의 법적 압박, 태산을 옥죄는 두 개의 거대한 덫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사무실로 돌아온 권지훈 검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 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프로메테스의 불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파일을 열자 그의 눈앞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태상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펼쳐졌다. 수년간 그를 가로막았던 거대한 벽에 숨겨진 문이 마침내 그의 눈앞에서 활짝 열린 것이다. 권 검사는 만족스러운, 그러나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사냥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권지훈 검사의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수사관 3명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모든 공식 수사에서 손을 뗀다. 우리가 다룰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며 우리가 쫓을 범인은 그림자다. 권 검사는 프로메테스의 불파일의 일부를 요약해 브리핑하며 엄숙하게 말했다. 화면에 떠오른 태상그룹의 비자금 흐름도와 페이퍼 컴퍼니 목록을 본 수사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적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거대한 괴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수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된다. 한치의 실수나 정보 유출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부터 괴물의 심장부로 들어갈 것이다. 권지훈의 선포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수사가 막을 올렸다. 같은 시각 강서연 역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태화 회장은 그녀에게 강북의 한 낡은 오피스텔을 안전가옥으로 제공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슈퍼컴퓨터급 서버,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장비들로 채워진 완벽한 작전 지휘 통제실이었다. 더 이상 헬멧과 유니폼 뒤에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어진 서연은
이곳에서 밤낮으로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장 회장의 광범위한 정보 네트워크는 그녀에게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녀가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최민준의 기술 탈취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권지훈 검사의 손에 넘어간 과거였다. 서연은 태상그룹의 성장사. 그들이 지난 20년간 집어삼킨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기록을 샅샅이 훑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합법적인 인수합병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속에서 섬뜩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유망한 벤처기업이 갑자기 자금난에 시달리거나 핵심 인력이 유출되고 의문의 특허 소송에 휘말린다. 그리고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섰을 때 마치 구원자처럼 태상그룹이 나타나 헐값에 회사를 집어삼키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계획된 약탈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피해 기업들 중 10년 전 태산에 인수된 로봇 AI 기술 벤처기업 미르랩스에 주목했다. 당시 미르랩스는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는 AI 로봇 아누비스를 개발해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출시 직전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공장의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며 회사는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수소문 끝에 미르랩스의 대표였던 박민수 씨를 찾아냈다. 한때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꿈꿨던 그는 이제 변두리 시장에서 작은 통닭집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과 좌절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은 IT 업계 동향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으로 위장해 그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박민수 대표는 서연이 아누비스의 감정인식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질문을 던지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태산의 산업 스파이가 어떻게 자신의 기술을 훔쳤는지, 그들이 어떻게 법망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는지, 그의 이야기는 서연 자신의 이야기이자 아버지의 이야기와 정확히 겹쳐졌다. 서연은 그의 주름진 손을 보며 조용히 분노를 삼켰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민수 대표에게서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당시 태산 측과 주고받았던 이메일과 그들이 자신을 협박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그는 복수를 포기한 지 오래였지만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명감이 피어올랐다. 최민준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태산이라는 이름 아래 억울하게 쓰러져간 수많은 아버지들과 박민수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 그녀의 복수는 이제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대한 화이트보드 중앙에 한진태 회장의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그 주위로 자신의 아버지, 박민수 대표, 그리고 태산에 의해 희생된 다른 기업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최민준은 이 거대한 악의 네트워크의 일부일 뿐,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한진태 회장이라는 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했다. 그때 그녀의 암호화된 메신저에 짧은 알림이 떴다. 권지훈 검사였다. 버진 아일랜드의 유령 회사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2개의 독립된 수사 라인이 마침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하기 시작했다. 권지훈의 거미태산의 자금줄을 향하고
서연이 찾아낸 과거의 피해자들이 태산의 도덕성을 향해 비수를 꽂을 준비를 마쳤다. 서연은 화이트보드에 적힌 이름들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을 것이다. 자신이 그들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어 이 지독한 약탈의 역사를 끝내겠다고. 거대한 제국을 향한 총공격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권지훈 검사의 수사망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태상그룹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태산의 해외 계좌들이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동결되기 시작했고, 핵심 계열사들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신규 사업을 위해 신청했던 각종 인허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반려되었다. 돈과 인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한진태 회장은 생전 처음 겪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들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내고 있었다. 그룹 내부는 극도의 불안감과 파라노이아에 휩싸였고, 한 회장의 불호령에 임원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최민준의 상황은 더욱 최악이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한건설 인수합병은 사실상 무산되었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의 몫이 되었다. 한유라의 경멸 어린 시선과 장인의 압박 속에서 그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강서연이라는 재수없는 여자가 결혼식에 나타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으며 그녀를 완전히 짓밟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난 일개 배달원의 해고 따위가 이 거대한 위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의 시야는 여전히 눈앞의 혼란에만 갇혀 있었다. 바로 그때 강서연은 최후의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신흥 IT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넥스트코어의 본사였다. 그녀는 넥스트코어의 대표 안희진과 약속이 되어 있었다. 안희진 대표는 남성 중심의 IT 업계에서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정상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지성과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창업 5년 만에 넥스트코어를 업계의 다크호스로 키워냈다. 서연은 그녀가 태산을 무너뜨릴 마지막 열쇠, 즉 세 번째 기둥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넥스트코어는 태산의 약탈적인 인수합병 시도에 휘말려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가디언이라는 익명의 제보자가 태산의 내부 약점과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안 대표에게 보내왔다. 그 정보 덕분에 안 대표는 기적적으로 태산의 공격을 막아내고 회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미스터리한 조력자를 찾아왔고, 얼마 전 장태화 회장을 통해 그가 바로 강서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안희진은 서연에게 단순한 은혜를 넘어 깊은 존경심과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넥스트코어 대표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이 없었다. 안희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래 기다렸어요. 서연 씨, 당신이 나에게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태산을 상대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 기꺼이 당신의 검이 되어 줄게요.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이 준비해온 파일을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3년간 아버지의 유작인 프로메테스를 개량하고 발전시켜 온 프로메테스 그연열의 완벽한 설계도와 소스 코드가 담겨 있었다. 최민준이 훔쳐간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현존하는 모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괴물 같은 기술이었다. 안희진은 설계도를 보는 내내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였다. 이걸 내게 주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이 기술은 넥스트 코어의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최민준이 훔쳐간 기술을 하루아침에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태산의 주력 사업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죠. 서연은 자신의 전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장태화 회장의 금융공격이 태산의 돈줄을 막고 권지훈 검사의 법적 수사가 그들의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안희진의 기술 공격이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다는 완벽한 삼각편대 공격이었다. 안희진은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한편의 완벽한 전쟁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당신의 계획대로 하죠. 이왕이면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태산의 자존심을 짓밟아 주겠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강하게 부딪혔다. 그렇게 태산 제국을 향한 마지막 공격의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제 함정은 설치되었고 남은 것은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IT 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소식이 발표되었다. 넥스트 코어가 차세대 AI 보안 기술 발표를 위한 대규모 런칭 행사를 개최한다는 초대장이었다. 언론과 투자자들은 넥스트 코어가 과연 어떤 혁신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로 들끓기 시작했다. 태상그룹 사무실. 최민준 역시 그 초대장을 받아보았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넥스트 코어 요즘 좀 컸다고 기어오르는군. 어디 한번 멋대로 떠들어보라고 해. 그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느라 정작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의 존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시키고 있었다. 넥스트 코어의 신기술 발표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 강서연은 최후의 공세를 시작했다. 작전은 치밀하고 정교하게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먼저 장태화 회장의 정보팀은 익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 태상그룹의 대한건설, 인수합병 관련 내부 회계 자료라는 제목의 파일을 보냈다. 파일 안에는 태산이 제출한 공식 자료와 실제 자산 가치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기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거대 재벌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세기의 폭로였다. 같은 시각 권지훈 검사의 특수팀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다. 태상그룹 비자금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하던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의 현지 관리인이 검찰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법조계 기자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태산의 내부자들을 흔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자신들만 아는 비밀이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공포는 견고해 보였던 제국의 성벽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두 개의 정보는 시한폭탄처럼 언론이라는 뇌관을 통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면과 방송사 메인 뉴스는 온통 태상그룹에 대한 충격적인 의혹들로 도배되었다. 태상그룹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정황 포착. 검찰 태산 비자금 핵심 인물 신병 확보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고 태상그룹을 향한 비난이 폭주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상그룹과 계열사의 주식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주가 방어도 소용없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그들의 매도 행렬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와도 같았다. 태상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한진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정보를 빼돌린 놈이 누구야? 당장 색출해. 그의 의심은 수십 년간 충성을 바쳐온 임원들에게로 향했고 그룹 전체는 공포와 불신에 휩싸였다.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해온 노회한 포식자는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이성을 잃고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었다. 그의 정치권 인맥들도 막대한 로비를 받아온 정부 관료들도 들끓는 여론 앞에서 모두 등을 돌렸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최민준과 한유라의 관계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들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닌 서로를 향한 증오와 경멸을 쏟아내는 전쟁터가 되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그 더러운 과거가 우리 집안에 재앙을 불러왔다고. 유라는 값비싼 도자기를 바닥에 내던지며 악을 썼다. 그녀에게 민주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인생을 망친 실패한 투자일 뿐이었다. 궁지에 몰린 민준 역시 이성을 잃고 방역했다. 내 과거 웃기지 마. 애초에 썩어 문드러져 있던 건 당신 아버지의 제국이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들은 진작에 망했다고. 그들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서로의 가장 추악한 비밀까지 들춰내며 상처를 입혔다. 당신이 훔친 기술로 겨우 이 자리까지 기어 올라온 주제에 그 기술을 탐낸 건 당신 아버지였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 아버지는 지금쯤 감옥에 있었을걸. 분노에 찬 그들의 목소리가 넓은 거실을 울렸다. 한때 서로의 욕망을 채워주던 완벽한 파트너였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목을 조르는 원수가 되어 있었다.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허약하고 추악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보이지 않는 귀에 의해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강서연은 자신의 안전가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 개의 모니터에는 폭락하는 태산의 주가 그래프, 연일 터져 나오는 뉴스 속보, 그리고 최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성 신호가 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하는 모습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마치 곤충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은 그녀가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일으킨 작은 나비의 날갯짓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제국의 심장부를 초토화시키고 있었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넥스트코어 신기술 발표회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행사는 바로 오늘 저녁이었다. 모든 혼란과 파멸이 정점을 찍게 될 마지막 무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다. 지난 3년간 그녀의 몸을 감싸주었던 어두운 색의 평범한 옷들 가장 깊숙한 곳에는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기 전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첫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맞춰두었던 우아하고 지적인 디자인의 정장이었다. 이제 그 옷을 입을 시간이 되었다. 과거의 강서연이 아닌 모든 것을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열 강서연으로 다시 태어날 시간이었다. 넥스트코어의 신기술 발표 회장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기자들과 IT 업계 거물들,
그리고 투자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거대한 무대 위 스크린에서는 미래적인 영상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고, 장내의 모든 공기는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떠들썩한 군중 속, 최민주는 어두운 표정으로 객석 한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진태 회장의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이 자리에 왔지만, 회사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경쟁사의 잔치를 지켜봐야 하는 심정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넥스트 코어의 발표가 부디 별 볼 일 없는 허풍으로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잠시 후 장내가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넥스트 코어의 대표 안희진이 당당한 모습으로 무대 중앙에 섰다. 그녀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 꺼낸 이야기는 기술이 아니었다. 혁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업계에는 남의 땀과 눈물을 훔쳐 자신의 성공을 쌓는 약탈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기술을 훔치고 작은 기업들을 짓밟으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비판이 누구를 향하는지는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다. 객석에 앉은 최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안희진 대표는 말을 이었다. 오늘 저희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만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혁신과 공정한 시장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특별한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무대 한쪽에서 한 노신사가 걸어 나왔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여의도의 살아있는 전설, 장태화 회장이었다. 은둔의 투자자로 알려진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장태화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투자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그러나 태상그룹처럼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으로 시장을 기만하는 기업은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의 말과 동시에 무대 위 스크린에는 태산의 내부 회계 자료와 자금 세탁의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장내의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최민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안희진 대표가 다음 손님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무대 위로 걸어 나온 사람은 현직 검사의 복장을 한 권지훈이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검사가 기업의 신제품 발표 회장에 등장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장내는 아비규환에 가까운 혼란에 휩싸였다. 권지훈 검사는 동요하지 않고 준비해온 발표문을 읽어 내려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태상그룹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횡령, 배임, 그리고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오늘부로 그룹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한진태 회장과 최민준 상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입니다. 체포영장. 그 단어가 최민준의 뇌리에 박혔다. 스크린에는 그와 한유라가 집에서 싸우며 서로의 범죄를 폭로하던 대화의 녹취록이 자막과 함께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을 겨냥해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완벽했던 인생이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모든 소음의 중심에서 안희진 대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밝혀냈는지,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발표할 신기술은 과연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무대 뒤편을 향해 손짓했다. 저희 넥스트 코어의 새로운 미래, 프로메테스 2.0의 개발자이자 태상그룹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겼던 비운의 천재,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정의의 심판을 설계한 진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강서연 씨입니다. 모든 조명이 무대의 입구로 향했다. 그곳으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배달부의 낡은 유니폼도 평범한 후드티도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우아하고 지적인 실루엣의 정장을 입은 강서연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와도 같았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민주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를 응시했다. 결혼식장에서 모욕을 주었던 그 초라한 여자, 자신이 마음대로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하찮은 존재, 그 여자가 바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설계자였다.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그의 영혼을 완전히 짓눌렀다. 강서연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안희진 대표와 장태화 회장, 그리고 권지훈 검사가 마치 든든한 기둥처럼 그녀를 지키고 섰다. 시장, 금융, 그리고 법. 그녀의 복수를 완성시킨 세 개의 축이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넋을 잃고 있는 최민준에게 정확히 꽂혔다. 증오도, 연민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차갑고도 고요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온 세상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숨을 죽였다. 강서연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거대한 발표회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제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3년 전 태상그룹이 발표했던 AI 보안기술 프로메테스를 개발하신 구 강진우 박사의 딸입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장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한때 배달부였던 젊은 여성이 털어놓는 진실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꿈을 빼앗겼는지, 최민준이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훔쳐갔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분노나 슬픔보다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이것은 10년 전 태산의 손에 무너져 내린 미르랩스의 박민수 대표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며 태산이라는 이름 아래 신음하며 쓰러져간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태산에 프레다토리 M&A 희생자들의 명단을 띄웠다. 오늘 이 자리는 복수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태상그룹과 같은 약탈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바로 그 순간 발표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군중을 해치고 정확한 목표물을 향해 나아갔다. 수사관 3명이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최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최민준 씨, 횡령 및
업무상 배임, 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한때 세기의 신랑으로 불렸던 남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자가 되어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비슷한 시각 태상그룹 본사 회장실에도 검찰의 압수수색팀이 들이닥쳤다. 한진태 회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내 놈들이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의 고함은 그러나 법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저항을 가볍게 제압하고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평생을 황제처럼 군림해온 노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했다. 태산제국의 상징이었던 두 남자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태산 게이틀의 충격은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다. 다음 날, 태산그룹과 관련된 모든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다. 협력업체들은 납품을 중단했고 은행들은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다. 거대한 자금력으로 쌓아 올린 제국은 신뢰라는 기초가 무너지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룹은 순식간에 해체 위기에 몰렸다. 그리고 이때 시장의 구원자를 자처하며 장태화 회장이 나섰다. 그는 자신의 투자사를 통해 태상그룹의 핵심 자산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목표는 이윤이 아니었다. 부패한 제국을 완전히 해체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재탄생시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었다. 태산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한유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남편과 아버지가 죄수복을 입고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본 그녀는 이성을 잃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며 절규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겪게 될 불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잠시 후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검찰의 자산 동결 조치로 그녀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계좌가 막혔다는 통보였다. 그녀가 믿었던 친구들은 모두 그녀의 전화를 피했고 그녀가 속해 있던 상류층 사교계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돈,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따라다닐 범죄자의 딸이라는 낙인뿐이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공허한 눈으로 샹들리에를 바라보았다. 남을 짓밟고 올라선 자리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녀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치른 대가는 그녀의 영혼을 천천히 파괴하는 사회적 죽음이었다. 며칠 후 강서연은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묘비 사진 속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빠, 저 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빠의 이름에 묻었던 누명도, 제게 씌워졌던 억울함도 모두 벗겨졌어요. 세상이 이제 아빠의 위대함을 기억해 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을 가득 채운 것은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복수심의 뜨거움이 아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평온함과 안도감이었다.
3년간 그녀를 붙들고 있던 무거운 족쇄가 마침내 풀려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맑게 갠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산게이트의 광풍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한진태 회장과 최민준은 수십 년에 걸쳐 저지른 범죄의 대가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부와 권력에 기생했던 다른 임원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부패의 상징이었던 태상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장태화 회장은 약속대로 그룹의 우량 자산을 인수해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춘 새로운 기업 세빛 기술을 출범시켰고 회사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될 것임을 약속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강서연은 싸움의 가장 큰 공로자였지만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그녀는 태상그룹의 지분이나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장태화 회장과 안희진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프로메테스 재단이었다. 재단의 목표는 단 하나. 과거의 아버지나 미르랩스의 박민수 대표처럼 거대 자본에 의해 꿈을 착취당하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재단은 재능 있는 젊은 개발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중소 벤처기업들에게는 법률 및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며 그들의 기술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프로메테스 재단의 소박한 개소식 날. 오랜만에 네 사람이 다시 모였다. 강서연과 장태화 회장, 권지훈 검사, 그리고 안희진 대표였다. 더 이상 복수를 계획하는 동맹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동료이자 친구로서였다. 장태화 회장은 재단의 현판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아버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걸세. 권지훈 검사는 이제 딱딱한 검사의 얼굴이 아닌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태산 사건 이후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서연 씨가 일으킨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희진 대표는 넥스트 코어의 성공을 이끈 프로메테스 우임언열의 수익금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서연 씨 덕분에 우리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서연 씨와 이 사회에 빚을 갚을 차례죠. 네 사람은 함께 웃으며 축배를 들었다. 그들의 잔에 담긴 것은 값비싼 와인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수의 씁쓸함 대신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다는 뿌듯함과 따뜻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서연은 자신을 도와준 세 사람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재단 사무실에서 홀로 야근을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다. 사회면에 작은 단신 기사였다. 치엔 태상그룹 한유라.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손님과 시비. 기사 속 사진에는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신경질적인 얼굴로 변해버린 한유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아무런 감정 없이 뉴스창을 닫아버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더 이상 한유라나 최민준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에 갇힌 인물일 뿐이었다. 진정한 자유는 복수의 완성이 아닌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감에서 오는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서연은 프로메테스 재단 옥상 정원에 서서 서울의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다. 3년 전, 절망 속에서 이 도시의 야경을 보며 복수를 다짐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은 더 이상 차가운 정글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꿈들이 자라나고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는 기회의 땅이었다. 그때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 젊은 공학도가 그녀에게 다가와 수줍게 말을 걸었다. 대표님, 제가 밤새워 개발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서연은 그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얼굴에서 볼 수 없었던 그늘 한 점 없는 진심으로 따뜻하고 밝은 미소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녀는 떠오르는 아침 해를 등지고 희망에 가득 찬 젊은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 들어갔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꽃은 복수의 불길이 아닌 세상을 밝히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